예, 미라콤 INC의 유치수 그룹장님 제 옆자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좀 기다렸습니다. 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라콤 IC의 설비 제어 그룹을 맡고 있는 설비 제어 그룹장 유치수라고 합니다. 네, 예, 주제 발표 제목이 이제 엣지 디바이스를 활용한 설비 자동화 클라우드 구축 전략입니다. 예, 요즘 이제 그 핫한 키워드들이 다 여기 모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엣지 클라우드 용어들이 총망라되어 있는데 뭐 일부는 뭐 제조 현장에서도 익숙한 용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용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클라우드가 이제 화두긴 화두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만나본 고객들 어떻습니까? 이제 클라우드나 엣지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아무래도 클라우드라는 그 컴퓨팅 시스템이 대세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진입하지 않았던 고객들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진입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지금 현 시대가. 네네. 그래서 많이 이제 조금 접근하려고 하고 클라우드라는 게 장점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나 이런 걸 구입하지 그렇죠.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아마 좀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엣지 디바이스, 뭐 현장의 그런 설비들, 하드웨어들이 대부분 요새는 이제 엣지 컴퓨팅 기능이 탑재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세미나 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엣지 컴퓨팅하고 엣지 디바이스는 살짝 좀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왜냐면 이제 컴퓨팅 영역으로 가게 되면 이제 AI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데이터 수집하고 뭐 어느 정도의 분석, 네. 필터링 정도의 수준을 하는 그런 이제 디바이스 영역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주제 발표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엣지 디바이스 클라우드라는 어떤 개념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 시대에 굉장히 밀접하게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엣지 디바이스랑 설비 자동화 클라우드를 구축할 때 어떻게 활용돼야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치수 그룹장님이 준비한 엣지 디바이스를 활용한 설비 자동화 클라우드 구축 전략 집중해서 마지막 주제 발표인 만큼 집중해서 주제 발표 듣고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이번 세션에서는 엣지 디바이스를 활용한 설비 자동화 클라우드 구축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젠다는 이제 서론, 클라우드 컴퓨팅과 엣지 디바이스, 다양한 산업에서 엣지 디바이스 활용, 클라우드 설비 자동화의 엣지 디바이스, 그리고 미라콤의 구축 전략, 그리고 매즈마 이렇게 아젠다를 잡았고요. 서론에서는 지금 나온 이제 그 아젠다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 이야기를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엣지 디바이스의 개념,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들을 알아보고 이 두 가지 개념들이 서로 상호 보완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군과 스마트 팩토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설비 자동화에서 엣지 디바이스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엣지 디바이스 적용 시 고려돼야 할 전략들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알아본 역할과 전략을 바탕으로 미라콤에서 제시하고 있는 엣지 디바이스를 통한 설비 자동화 구축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엣지 디바이스라고 이제 목차를 적었는데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떤 개념인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장단점은 뭔지, 엣지 디바이스의 개념은 뭔지, 그걸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장단점은 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서로 어떤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대용량 서버가 인터넷을 통해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1965년도에 존 메카시라는 컴퓨팅 과학자가 중앙 서버에서 자원을 나눠 쓰는 부분이 결국 메인프레임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개념을 제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말이 나온 뒤로 한 60년 정도가 흘렸는데 아마 이 존 메카시가 발언한 그 내용대로 지금 컴퓨팅 아키텍처가 변화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전에는 메인프레임의 시대였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중앙 서버에서 모든 연산 처리를 다 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단순 그 입력과 출력
그다음에 표시 기능만 하는 그런 메인프레임의 시대였고요. 1990년대가 되면서 클라이언트 서버 시대가 옵니다. 이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PC가 이제 굉장히 대중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PC가 굉장히 대중화되고 PC의 사양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처리 기능을 일부 탑재해서 서버와 분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됐고, 2000년대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긴 한데요. 2000년대가 되면서 네트워크가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버의 성능도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이 사내 인트라넷에 구축이 되고, 그래서 웹브라우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들이 실제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아마 그 중앙 집중화되는 기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이 바탕이 돼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발전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로 지금까지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대세가 된 시점이 됐는데, 사실 2006년에 이제 그 구글의 CEO인 그 에릭 슈미처라는 사람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처음 이제 그 뱉어내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은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처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마존이 이제 전자상거래를 주로 하고 있는 업체였고, 근데 이제 뭐 피크 타임,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이런 때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서버 리소스를 이제 확보를 했다가 비시즌이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남아 도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네이버, KT, 뭐 삼성 굉장히 많은 데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 지금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들어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으로는 확장성과 유연성이 있는데,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비용만 지불하면 얼마든지 리소스를 확충해줘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비용 절감은 서버를 살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월가금이나 이런 비용을 지불하고 어느 영역을 빌려서 쓰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나 공유와 협업이 굉장히 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공유와 협업이 되게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빠른 구축과 배포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빌드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뭐 JVM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 뭐 플랫폼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개발자는 개발에만 신경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구축하고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아무래도 서비스 제공자한테 정보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안이나 개인 정보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상으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이전의 난이도가 높다라는 부분은 지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각각 프레임워크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플랫폼이 좀 다르다 보니까 데이터를 다른 제공자 쪽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의존성이 있는데,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2017년에도 AWS에서 이제 그 스토리지에 문제가 생겨서 넷플릭스도 멈추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것도 이제 많이 멈췄거든요. 그 이후로도 이제 여러 제공자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엣지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엣지 디바이스는 IoT 네트워크 내에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하는 장치를 의미를 합니다. 엣지 디바이스가 사실은 뭐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실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엣지 디바이스라는 게, IoT상의 엣지 디바이스라는 게 사람과 사물, 또 사물과 사물을 연결해 준다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사무엘 모스나 니콜라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선구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모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모스 신호를 이제 발견한 사람이죠. 그래서 최초로 이제 원거리에서 이제 사물과 사물을 연결해 줬던 그런 역할을 한 거고, 니콜라 테슬라는 뭐 지금 자동차 제조사라고 많이 이제 알고도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에디슨이 있었던 그 시대에 이제 발명가거든요. 그래서 뭐 교류와 직류에 대해서 뭐 일화도 있고, 하지만 이제 아마 이 부분은 많이 모르실 텐데 TV 그 무선 리모컨의 그 특허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발제를 했었고, 그 1960년대 그 미 국방성에서 인터넷이 이제 처음 이제 도입이 되죠. 그러면서 그걸 이제 지금 현재로는 인터넷이 전 세계의 가장 큰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 1900년대에 이제 존 롱키라는 사람이 최초로 인터넷을 통해서
토스터기를 동작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이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엣지 디바이스의 발전 단계를 보시게 되면 아까도 이제 사회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엣지 컴퓨팅으로 이제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단순 데이터 수집 역할만 하다가 이제 로컬에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그 다음에 보안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강화 이렇게 해서 이제 컴퓨팅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이 엣지 컴퓨팅 영역으로 넘어가면은 더 이상 엣지 디바이스로 말하기는 좀 힘들죠. 엣지 컴퓨터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제 뒷장에서 계속 얘기할 부분은 엣지 디바이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엣지 디바이스의 장단점을 좀 알아볼 텐데요. 엣지 디바이스 장점으로는 기밀성이 높습니다. 이제 민감한 데이터는 디바이스 내에서 처리를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신뢰성 향상이라는 부분은 인터넷이 연결이 끊어져도 계속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뢰성이 향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실제로 설비와 바로 붙어 있거나 사물과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위에서 디바이스에서 로컬 데이터 처리라는 부분이 있듯이 중앙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어느 정도 필터링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강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엣지 디바이스 단점은 뭐가 있을까 보면은 아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를 자유롭게 확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디바이스 영역이기 때문에 복잡한 작업을 할 때 리소스를 막 크게 넣어서 할 수는 없어서 최소한 경량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소스 제한이 있고, 디바이스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 사실은 조금 데이터가 처리하기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장애에 좀 취약하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월가금으로 디바이스를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 하드웨어를 사야 되는 부분 때문에 비용이 조금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는 한 대만 설치되는 게 아니라 여러 대가 이제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어떤 장단점에 대한 보완이 되는지를 보면은 엣지 디바이스 리소스 제한이나 초기 투자 비용 필요한 부분이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장성과 유연성, 비용 절감이랑 사실 상호 보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클라우드의 이제 보안과 개인정보 문제라든지 인터넷 종속성이 엣지 디바이스의 기밀성이 높거나 신뢰성이 향상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 상호 보완이 돼서, 다음 장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서로 이제 상호 보완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사업군에서 지금 엣지 디바이스나 클라우드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엣지 디바이스 활용이라고 이제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에서 실제로 엣지 디바이스나 클라우드에 관련된 부분이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선 과연 이제 이 엣지 디바이스랑 클라우드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계속 앞으로 주제로 삼아야 되는 스마트 팩토리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실시간 생산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예지 보전이라든지 유지 보수 관련된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과 연계하는 부분,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사용되고 있고요. 스마트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고객 분석, 재고 관리, 디바이스를 이제 선반에 부착해서 재고 수준을 감시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매장 내 위치 기반 서비스, 그래서 고객한테 동선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쉽게 알지만 이게 디바이스인가? 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키오스크가 있죠. 키오스크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 리테일 사용하고 있는 엣지 디바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건설은 스마트 팩토리랑 비슷하겠지만 작업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센서기면 안전관리, 고도차라든지 가스 이런 것들을 안전관리를 활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자동화된 장비 관리, 그러니까 예지 보전이랑 비슷하겠죠. 스마트 팩토리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작물 모니터링이나 축사 관리, 농작물 스프레이 자동화 이런 영역에서 스마트팜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요새 스마트팜에서 좀 핫한 부분이 스마트 비닐하우스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비닐하우스는 온습도를 체크해서 차양막을 자동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고, 여기에 넣지는 않았는데 스마트 홈이라고 있죠. 아시겠지만 예전에 한참 각 통신사들이 스마트 홈이라고 해서 좀 광고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엣지 디바이스의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핸드폰을 통해서 가전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영역으로 사실은 굉장히 엣지 디바이스는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이제 엣지 디바이스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
크게는 이제 고장 및 예측 예방, 예지 분야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센서, 뭐 진동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부착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 설비를 언제쯤 교체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 데이터 전송 최적화 부분은 이제 수집 데이터 중에서, 왜냐면 설비에서 올라오는 데이터 중에서 가비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걸러줘야 효율적인 어떤 전송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는 부분, 그리고 작업자의 안전 강화. 이게 건설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가스 누출이나 뭐 높이 같은 고저차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작업 환경이 이제 좀 위험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감지해서 작업자의 안전 강화에 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클라우드와의 협력이 있는데, 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엣지 컴퓨팅이 아니고 엣지 디바이스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쪽으로 데이터를 던져서 클라우드 내에서 이제 딥러닝이나 이제 AI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좀 정교한 이제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클라우드 설비 자동화에서 엣지 디바이스는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걸 구축할 때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 장에서 알아볼 텐데요. 스마트 팩토리에서 아까 이제 엣지 디바이스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랑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설비 자동화 엣지 디바이스는 주로 데이터 수집을 하고 전처리를 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 수집 같은 경우에는 엣지 디바이스는 설비에서 데이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해당 설비가 어떤 PLC를 쓰고 있는지, 뭐 OPC인지, 뭐 색점 통신을 이용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로컬 전처리라는 부분은 필터링이나 분석이 어느 정도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가비 데이터 좀 필터링하고 어느 정도는 전처리해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좀 정교화된 데이터를 전송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클라우드랑 연결될 때는 그 네트워크 부하를 좀 줄이는 역할도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처리를 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 스트림하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는 쉽지가 않고, 여기에 좀 특화되어 있는 프로토콜이 몇 개 있어요. 뭐 MQTT라든지 카프카라든지. 그래서 이런 어떤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에게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애 대응은 당연하게도 이제 인터넷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넓게 쓰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순간순간 장애들이 굉장히 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장애가 됐을 때, 인터넷이 문제가 생겼을 때 데이터를 저장을 했다가 다시 복구됐을 때 재전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엣지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설비 자동화를 해야 되느냐 이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엣지 디바이스 선정과 배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단 고객이 진짜로 필요한 게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사의 목표를 파악하고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분석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성능, 가격, 크기, 전력 소비, 뭐 다양한 요인, 그리고 투자 이력도 봐야 되겠죠. 고객사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적합한 엣지 디바이스를 선택을 해야 되고, 데이터 수집 처리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당 설비가 어떤 PLC를 사용하고 있는지, 통신 방식은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위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올려줄 때 과연 어떤 포맷으로 넘겨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고려를 해서 얼마나 엣지 디바이스가 그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플렉시블하게 조절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치 전략이라는 건 아무래도 뭐 디바이스라는 게 한 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엣지 디바이스 어떻게 배치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뭐 설비 몇 대를 커버할 건지, 커버리지라든지 네트워크 부하를 고려하고 장애 복구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배치 전략을 세워야 되고, 지속적인 관리 부분은 유지보수겠죠. 유지보수인데 사실 하드웨어가 고장나버리면 사실은 당장 뭔가 수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여분의 엣지 디바이스를 추가로 구매했다가 고장날 때 바로 교체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컬 데이터 프로세싱 전송 최적화 전략인데요. 이 부분은 데이터 필터링의 요약. 뭐 지금 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이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뭐 엣지 디바이스에서 수집한 데이터 중에 중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전송하거나 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 로컬 저장 캐싱은 인터넷 장애 시에 저장했다가 재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 이건 엣지 컴퓨팅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경량화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전송
최적화하고 처리 속도를 좀 높이는 부분에다가 이제 목표를 삼고 이제 선정을 해야 되겠죠. 클라우드 연결에는 로컬에 수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실시간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여기 적합한 이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전송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적인 전송 방식은 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부분도 있지만 배치로 데이터를 넘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알아본 이제 그 역할하고 전략을 통해서 미라콤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축 전략을 이제 내세울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일단 고객 니즈 파악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설비 자동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말 고객은 뭘 원하고 있는가? MES 구축을 원하는 건가? 아니면은 우리는 MES는 필요 없어. 그냥 설비 가동 상태나 뭐 설비 종합 효율만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이런 고객들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MES를 구축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IT 조직이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투자 이력이 존재하는지, 데이터 기밀성이 필요하냐, 그 다량의 자동화 설비가 필요하냐,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 된 MES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이 다 조건에 맞는다고 하면 저희 클라우드를 굳이 권하지는 않거든요. 온프라미스 MES를 이제 권장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 미라콤에 있는 MC라는 솔루션이 자동화 솔루션이 들어가서 MES 설비 자동화를 구축을 이제 전담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IT 조직이 없는데, 왜냐면은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 그 투자력도 우리는 돈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월가금으로 조금 쓰고 싶어. 뭐 데이터도 그렇게 막 중요한 데이터는 없어. 그리고 설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표준화된 MES 프로세스를 따를 거야. 그렇게 하면은 이제 클라우드 MES라는 걸 제시를 드리고, 이때 이제 엣지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MES와 이제 설비 자동화를 이제 저희가 구축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MES는 필요 없고, 이제 생각보다 이런 고객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MES는 이제 필요 없고, 이미 우리는 쓰고 있는 MES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는 MES가 필요 없거나, 뭐 이런 고객들이 있는데, 그런 고객들 대상으로도 똑같은 뭐 비슷한 이제 조건이 붙여. 이제 IT 조직이 있느냐, 투자 여력이 있느냐, 데이터 기밀성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다 존재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온프라미스 설비 자동화를 이제 저희가 제시를 드립니다. 엣지 디바이스와 저희가 이제 설비 종합 효율 모니터링 시스템을 아예 온프라미스 구축을 해드리는 거죠. 이렇게 구축을 해드린다든지. 근데 조직도 없고 투자 여력도 없고 데이터 기밀성도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설비 자동화라는 걸 하는데, 클라우드 시스템에 이제 설비 종합형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이것도 이제 월가금으로 쉽게 이제 클라우드도 할 수 있게 저희가 제안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구축 전략 중에서 각각 이제 미라콤이 영역별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제공하는지를 보면은, 클라우드 설비 자동화나 이제 온프라미스 설비 자동화 둘 다 이제 설비 자동화 관련된 부분인데,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시스템에 뭔가 구축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로컬에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구축하는 거에 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우드 설비 자동화 하려면 당연히 뭐 통신 프로토콜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인트라넷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DB에다가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DB에 넣어서 바로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저희 미라콤의 이제 설비 제휴 그룹에는 이제 설비 엔지니어링을 하는 그 전문가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설비 상태, 그리고 팩토리 환경들을 분석해가지고 설비 인터넷 환경 자체를 구성해드립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배치나 이런 거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을 하고, 그래서 OT 영역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제공하고 있고요. 디바이스 선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어서 뭐 고객에 맞춰서 다양한 PLC 드라이브라든지 OPCV라든지 MQTT 통신 프로토콜이라든지 보안에 관련된 SSL, TSL 지원, 그 다음에 뭐 유연한 데이터 페이로드 변경하는 부분, 그 다음에 다양한 저장 매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연계 DB가 얼마나 다양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각각 고객 니즈에 맞춰서 적절하게 선정을 해서 고객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IT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MES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이제 MES에서 필요한 데이터들, 그러니까 생산량이라든지 가동 시간, 낮 정보, 뭐 이런 MES 시스템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전송하는 데 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MES가 아닌 설비 종합 효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면, 엣지 디바이스에서 수집된 데이터, 미리 정의된 계산식을 이용해서 설비 종합 효율 관련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놨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수정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그런 구축되어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라콤 IC는 OT나 디바이스, IT 영역,
각 영역별 구축력을 가지고 고객의 만족도 높은 설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진말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설비 자동화 구축은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미라콤 NEC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 분석부터 시작하여 설비 엔지니어링, 디바이스 선정, 시스템 구축까지 클라우드 설비 자동화 구축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유치수 그룹장님의 주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매진말까지 해서 클라우드 그리고 엣지 디바이스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 좀 질문한 게 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설비 자동화 이 시스템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이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고객들의 요구 사항들, 요청 사항들을 봤을 때 클라우드하고 이제 온프라미스하고 물론 이제 두 가지를 다 제한한다고 하지만 물론 이제 어떤 그 변수가 있고 이제 그 고객의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고객이 이제 어떤 것들 뭐 선택할 때 뭐 고려 사항들 물론 내가 IT 조직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두 가지를 놓고 제한할 때 어떤 비율이 좀 높나요? 아직까지는 온프라미스의 비율이 좀 높죠. 그 이유는 뭐라고? 아무래도 그 제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내 데이터가 그렇죠. 제공자한테 오픈된다는 건 굉장히 좀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조금 그렇게 되어 있지만 뭐 엣지 디바이스가 이제 민감한 데이터를 이제 정제해서 보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한다고 하면 클라우드 쪽도 조금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클라우드 설비 자동화를 이제 제안을 처음 이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조금 소규모의 고객들이 우리 이거 해보고 싶은데 서버도 사야 돼? 뭐도 사야 돼? 막 이런 어떤 부담이 이제 존재를 하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이제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좀 사용을 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더 확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네.